어머니, 괜히 오셔서 민폐네요. 그냥 돌아가세요. 호텔 연회장 입구에서 며느리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해 미소조차 짓지 않았어요. 그날은 아들의 임원 승진 파티였습니다. 25년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모든 걸 쏟아부은 세월이 그 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를 거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걸 그녀는 그때 깨달았죠. 그녀의 전화 한 통이 이 화려한 파티장을 어떻게 뒤집어 놓았을까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건강과 평안, 그리고 작은 행복들이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길 바라겠습니다.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모든 건 평범한 오후에서 시작됐어요. 68살의 한경희는 25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죠. 경희는 돈이 없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놓는 순간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식당은 생계가 아니라 경희가 세상과 연결되는 마지막 끈이었죠. 부엌에서 냄비 뚜껑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경희는 국자로 간을 맞추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 거실에서 손자 목소리가 들렸죠. 경희는 미소 지으며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금방 차려줄게. 손자 박서준은 8살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경희는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희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들 박준혁이었습니다. 45살의 준혁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준혁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죠. 경희는 아들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준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사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경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우리 준혁이가? 네, 다음 달 인사 발표 나면 정식으로 임원 선임됩니다. 회사에서 리셉션도 열어준대요. 경희는 아들 손을 꼭 잡았죠. 목이 메어왔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식당 일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던 날들이요. 아들 학비 벌려고 손님들 앞에서 허리 숙이던 시간들이요. 고생했어, 준혁아. 경희는 아들 등을 토닥였습니다. 준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지. 경희는 부엌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히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된장찌개. 준혁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수진이가 오늘 늦는데요. 회사 회식이 있다고. 며느리 이수진이었습니다. 38살의 수진은 명문대를 나와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경희는 며느리 이름을 듣자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 셋이 먹자. 서준이도 좋아할 거야. 경희는 밝게 웃으며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접시를 올리고 된장찌개 뚝배기를 가운데 놓았어요. 깍두기랑 나물 반찬도 정성껏 담았죠.
준혁은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준아, 저녁 먹자. 손자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경희는 서준이를 의자에 앉히고 국그릇에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희는 고개를 돌렸죠. 며느리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있다던 며느리는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화장도 방금 한 것처럼 선명했죠. 수지는 식탁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또 집에서 요리하셨어요? 경희는 어리둥절했어요. 응? 준혁이 승진했다잖니. 그래서 특별히. 수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하시면 옷에 냄새 밴다니까요. 회사 가면 다들 알아요. 경희는 가슴이 철렁했죠. 며느리 말투가 차가웠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서준아, 엄마랑 밖에 나가서 먹자. 할머니 음식 말고 맛있는 거. 수지는 손자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를 돌아보며 망설였어요. 엄마, 근데 할머니가 빨리 와. 시간 없어. 수지는 서준이를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죠. 경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아들 준혁을 봤거든요.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혁아. 경희가 아들을 불렀지만 준혁은 대답 없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준혁은 며느리를 따라 현관으로 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경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김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죠. 경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경희는 빈 식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저럴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며느리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결혼 초반엔 공손했지만 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은 짧아졌죠. 처음엔 수줍은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불편한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친정 식구들, 친구들 앞에서는 밝게 웃고 말을 잘했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문제가 성격이 아니라는 걸. 며느리는 사람을 학벌과 직업으로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경희는 그 기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희는 화면을 확인했죠.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꼭 같이 먹어요. 경희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식당을 운영하며 25년을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에 설거지를 끝냈어요. 손님들한테 늘 웃었고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죠.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게 목표였거든요. 아들은 잘 자랐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결혼도 했고 손자도 낳았죠. 경희는 만족했습니다. 자기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녁 혼자 남은 식탁을 보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경희는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애썼어요. 반찬도 자주 만들어주고 손자도 봐줬죠.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경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죠. 경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경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 남은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날 경희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경희는 이틀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고기랑 나물, 과일을 한가득 담았어요.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기분은 좋았죠. 명절 당일 경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남편 차례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죠. 부엌에서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을 부쳤어요. 동그랑땡, 호박전, 생선전. 기름 냄새가 집 안에 퍼졌죠. 나물도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하나하나 정성껏 무쳤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과일도 접시에 담았어요. 7시쯤 경희는 준혁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아, 일어나. 차례 지내야지.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잠시 후 준혁이 문을 열었죠. 네, 어머니. 금방 나갈게요. 준혁은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경희와 함께 거실에 상을 차렸어요. 남편 사진을 놓고 음식을 올렸죠. 수진이는 안 깨우니? 경희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어머니, 수진이 요즘 피곤해서요. 그냥 우리 둘이 해요. 경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경희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준혁이가 임원 된대요. 잘 지켜봐 주세요. 절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경희는 혼자 상을 치우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차례도 안 지내는구나. 경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음식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아침 9시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지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어머니, 환기 좀 시키세요. 기름 냄새 너무 심해요. 경희는 멈칫했죠. 아, 미안하다. 금방 창문 열게. 경희가 창문을 열려는데 수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친정 식구들 오는 거 아시죠? 경희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응? 사돈 어른들이 오신다고? 네, 제가 어제 전화드렸어요. 2시쯤 온대요. 수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경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말해줬으면 준비를 더 했을 텐데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경희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사돈 어른들이 오시는데 경희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죠. 다행히 고기랑 채소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전을 더 부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시간 동안 더 요리했습니다. 경희는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전을 더 부치고 물을 썰고 과일을 깎았죠. 수진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하셨어요? 경희는 국자를 든 채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어머니, 손님 오시는데 청소 안 하면 어떡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수진의 말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경희는 가스불을 끄고 거실로 나갔어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준혁이 방에서 나왔어요. 아들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준혁아, 다리 좀. 준혁은 다리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만 봤죠. 경희는 아들 주변을 돌아가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음식을 마저 준비했죠.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갔죠. 엄마, 아빠 어서 오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경희는 부엌에서 손을 닦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경희가 인사했고 사돈 부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죠. 수지는 부모님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음식 금방 차려드릴게요. 수진이 경희를 힐끗 보며 덧붙였죠. 어머니, 상 차려주세요. 경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을 접시에 담고 나물을 그릇에 담았어요. 국그릇도 하나씩 챙겼죠. 혼자 상을 차리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다 됐어요. 식사하세요. 경희가 거실로 나왔을 때 모두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경희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가족과 준혁, 서준이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경희는 잠시 망설였죠. 준혁이 눈치채고 일어나려는 듯 했지만 수진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는 나중에 편하게 드세요. 손님들 먼저 대접해야죠.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다시 앉았어요. 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식탁에서는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부모님한테 뭔가 설명하고 있었죠. 준혁도 사돈 어른들한테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희는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경희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설거지 다 하시고 커피도 내주세요. 우리 아빠 식후에 커피 드시거든요. 경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죠. 수진은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경희는 그릇을 닦으며 숨을 골랐죠. 경희는 믹스커피를 타서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평소에 준혁도 잘 마시던 거였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커피잔을 받아들더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거 믹스커피예요? 경희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며느리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다들 원두커피 먹지 않나요? 누가 믹스커피를 마셔요. 며느리 어머니도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죠. 에휴, 요새 믹스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모르세요. 죄송해요. 수진이 경희 대신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경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경희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준혁은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바빠요. 그래도 괜찮아요. 힘들겠다. 집안일도 해야 하고. 며느리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니까요. 그 말에 며느리 어머니가 경희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진한테 시선을 돌렸어요. 그래도 내가 고생이 많지. 경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경희한테 말을 거의 걸지 않았어요. 마치 거기 없는 사람처럼요. 경희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에 기대어 숨을 골랐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 부모님이 돌아갔어요. 수지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밝게 웃었죠. 문이 닫히자 수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아직 안 하셨어요? 경희는 부엌을 봤어요. 저녁 식사 그릇이 쌓여 있었죠. 지금 해야지. 빨리 좀 해주세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희는 다시 싱크대 앞에 섰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준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경희는 고개를 들었죠. 왜? 준혁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수진이가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세요. 경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준혁아, 나도 사람이야.
준혁은 눈을 피했어요. 알아요. 근데 어머니도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돼요? 수진이 입장도 생각하시고. 내 입장은? 경희가 물었죠.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세요? 며느리한테만 다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어머니야.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가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경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눈에는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 내가 예민한 거구나. 경희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어요. 경희는 앞치마를 벗고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어디든 나가고 싶었죠. 어디 가세요? 복도에서 준혁이 물었어요. 잠깐 산책. 경희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왜 나가시는 거야?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경희는 벤치에 앉았어요. 저녁 바람이 차가웠죠. 눈물이 났습니다. 경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자꾸만 눈물이 흘러나왔죠. 오늘은 새벽부터 혼자였습니다. 차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집안을 정리하는 것도 모두 경희 혼자였죠. 며느리는 차례상 앞에 서지 않았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믹스커피를 들고 갔을 때 며느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요즘 누가 믹스커피를 마셔요. 며느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차가운 밤 공기처럼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경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죠. 경희는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끄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일까? 그 질문에 대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경희는 여전히 식당 일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손님을 받았죠.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집에서는 며느리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수진도 경희한테 말을 걸지 않았죠.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호텔 이름이 적힌 고급스러운 봉투였죠. 경희는 거실로 들어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초대장이었어요. 준혁의 임원 선임 리셉션 초대장이었죠. 박준혁 이사 선임 축하 리셉션. 경희는 초대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날짜는 2주 후 토요일이었어요. 장소는 시내 5성급 호텔 연회장이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경희는 초대장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 임원이 되는구나. 자랑스러웠죠. 그때 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수지는 초대장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어머니, 그거 초대장이에요? 응, 준혁이 리셉션. 수지는 초대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더니 경희한테 돌려줬어요. 어머니. 수진이 입을 열었죠.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리셉션이 좀 격식 있는 자리거든요. 회사 임원들이랑 대표이사님도 오시고. 경희는 수진을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자리 불편하시잖아요. 사람들도 많고 복잡하고. 수진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제 생각엔 어머니는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혁이 임원 되는 날인데 내가 왜 못 가? 아니, 못 가시는 건 아니죠. 근데 어머니가 불편하실까 봐요. 저희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수진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오지 마세요. 경희는 그 의미를 알아챘죠.
리셉션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경희는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좋은 옷을 꺼냈죠.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거였지만 깨끗하게 보관해뒀어요.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경희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립스틱도 발랐죠. 거실로 나왔을 때 준혁과 수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준혁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수지는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준혁이 경희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니, 가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 행사인데. 준혁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회사 사람들도 많고 좀 번잡할 거예요. 괜히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요. 경희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가볼게요. 일찍 도착해야 하거든요. 경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오래 남아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리셉션은 3시부터였습니다. 경희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갈지 말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불편해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내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경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잠시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가봐야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경희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문을 닫는 순간 결심이 더는 흔들리지 않았죠. 길가에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랜드 호텔이요. 택시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경희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포개고 앉아 있었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스스로 고개를 저었죠. 오지 말라는 말에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다면 아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 아들이잖아. 그 한마디로 모든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어요. 경희는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호텔 입구가 유난히 커 보였죠. 경희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났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복도가 나타났어요. 연회장 입구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모두 우아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도 보였죠. 경희는 그 사이를 지나 연회장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니?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은 진한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마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서 있었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주변을 힐끗 보더니 경희 쪽으로 다가왔죠. 집에서 쉬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경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여기 회사 사람들밖에 없어요. 어머니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도 내 아들 행사잖아. 어머니, 수진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괜히 오셔서 민폐네요. 경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여기 다들 회사 임원들이에요. 어머니가 뭐 하시는 분인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건데요? 식당 일하신다고요? 수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저희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한 여자가 친구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경희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경희는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준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경희와 수진 사이에 날선 공기가 흐르고 있는데도 준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경희가 먼저 불렀을 때 그제야 준혁이 고개를 들었죠. 어머니, 난처한 얼굴이었죠. 준혁아, 경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니. 나 돌아가야 하니? 준혁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수진이 남편 팔을 잡았죠.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여기 계시면 불편하실 거라고. 준혁은 경희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안 오시는 게 맞았어요. 경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학비를 벌었죠.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에 며느리는 경희한테 민폐라고 했어요. 아들은 불편해하고 있죠. 경희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핸드백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경희를 봤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여기서 전화하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림이 커졌죠. 저분이 누구래? 글쎄, 아는 사람 없나 봐. 옷 좀 봐. 여기 분위기랑 안 맞잖아. 경희는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화기 화면을 켰죠.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양철민 전무. 경희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 전무. 경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행사 당장 중단시켜.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박준혁 이사 선임 리셉션. 지금 당장 중단시키라고. 경희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지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경희를 봤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경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에만 집중했죠.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양 전무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희는 핸드폰을 핸드백에 넣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봤죠. 수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행사 중단이요? 어머니가 무슨 권한으로? 경희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경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경희는 아들을 봤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네, 나중에 얘기하자. 경희는 그렇게 말하고 연회장 입구 옆 벽에 기댔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진이 다가왔죠. 어머니, 장난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창피하게. 경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었죠. 수진은 황당하다는 듯 준혁을 봤어요. 준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비웃는 눈빛들이 경희를 향했어요. 경희는 그 시선들을 견뎠습니다. 꼿꼿이 서서 연회장 입구를 바라봤죠. 곧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할 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어요. 수지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경희를 쳐다봤죠. 준혁은 난처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돌아가시는 게.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소란이 들렸죠.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나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래? 왜 저래? 입구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죠.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죠.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양철민 전무였어요. 경희가 투자한 회사의 전무였죠. 20년 넘게 경희와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양 전무는 주변을 둘러보다 경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다가왔죠. 대주주님, 양 전무가 경희 앞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였어요. 지시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응. 경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양 전무는 다시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눈을 크게 뜨고 경희를 봤어요. 어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대주주님이라고. 경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회장 입구를 바라봤죠. 잠시 후 연회장 안조명이 깜빡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조명이 꺼졌죠. 뭐야? 왜 불이 꺼져?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이크에서 잡음이 들렸어요. 사회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으로 행사를 잠시 중단합니다. 잠시 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연회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래? 행사 중단? 갑자기 왜? 입구에 서 있던 사람들도 당황했죠. 수지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연회장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경희는 여전히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연회장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 직원들 모두 당황한 얼굴이었죠. 그때 한 남자가 양 전무와 함께 나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강대현 대표이사였죠. 준혁이 다니는 회사의 공식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강대현은 주변을 둘러보다 경희를 발견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양 전무가 강대현 옆에서 뭔가 속삭였습니다. 강대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경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강대현은 경희 앞에 섰죠.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주주님,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강대현의 목소리는 공손했어요. 아니, 공손함을 넘어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죄송합니다. 경희는 강대현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죠. 그런데 한 남자가 옆 사람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 촌스러운 사람이 누구길래? 강대현이 고개를 돌렸어요. 남자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죠. 조용히 하십시오. 강대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인 줄 아십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수지는 입이 벌어진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죠. 경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네, 대주주님. 다시는 이런 일이. 됐어요. 경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강대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경희는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어요. 사람들이 자동으로 길을 열어줬죠.
경희는 그 사이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뒤에서 불렀어요. 경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준혁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죠. 하지만 경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엘리베이터에 탔죠. 어머니, 대주주님이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불안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경희는 준혁을 봤습니다.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니, 준혁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나는 먼저 갈게.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당황한 얼굴이 점점 가려졌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경희는 벽에 기댔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1층에 도착해 로비를 가로질러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경희는 호텔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보였습니다. 도심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요. 경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어요. 25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경희는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시작했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요. 몇 해가 지나자 식당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희는 번 돈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권유로 소규모 부동산 투자 조합에 참여했어요.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지만 경희는 항상 남들보다 오래 들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경희는 건물을 직접 드러내놓고 사지 않았습니다. 법인 명의 투자조합, 신탁 형태로 조용히 움직였죠. 10여 년이 흐른 뒤 경희는 적지 않은 자산을 굴리는 개인 투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아들 준혁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준혁이 다니던 회사가 외부 자금이 절실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경희는 그때부터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지분을 조금씩 확보하기 시작했지요. 직접 이름을 올리지 않고 투자법인과 신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경희는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경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만 나는 그림자로 남자. 하지만 오늘 며느리는 경희를 민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오늘은 그냥 안 오시는 게 맞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경희는 깨달았죠.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올랐죠.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어요. 시내 호텔로요. 어느 호텔이요? 아무데나 좋은 곳으로.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경희는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평범한 밤이었죠. 하지만 경희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경희는 속으로 말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경희는 프런트에서 방을 잡았어요. 스위트룸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 전경이 보였어요. 경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옆에 내려놓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경희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리가 멈췄어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난처한 표정,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고 강대현 대표이사가 허리 숙이던 순간 경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어요.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무슨 일인지 얘기해 주세요. 준혁에게서 온 문자였죠. 경희는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온몸이 무거웠죠.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경희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한편 호텔 5층 연회장 앞에서는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무슨 일인지 물어댔어요. 준혁은 복도 한쪽에 서서 멍하니 있었죠. 수지는 옆에서 계속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대주주라니. 무슨 말이에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여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무슨 대주주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갑고 단단했던 표정이요. 대주주님, 양전무와 강대현 대표이사가 고개 숙이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준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준혁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욕실로 갔어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죠.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거실로 나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어요. 모두 준혁에게서 온 거였죠.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발 연락 주세요. 하나하나 읽었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룸서비스를 시켰어요. 커피와 토스트가 나왔죠. 천천히 먹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요. 식사를 마치고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어요. 김상원 변호사.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대주주님.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58살의 김상원이었습니다. 경희의 법률 자문을 맡아 온 변호사였죠. 10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시간 있어요? 네,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만나서 얘기할게요. 호텔로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김 변호사는 1시간 후에 오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연락처를 찾았죠. 양전무 번호를 눌렀습니다. 대주주님, 안녕하십니까? 양전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양전무,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님 만나고 나서 연락할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대주주님, 김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앉으세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김 변호사는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어제 연락받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재산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요. 전부 다시 정리해 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아드님과 관련이? 그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 주주 명부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내 지분이 정확히 얼마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대주주님이 보유하신 지분은 32%입니다. 최대 주주이시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죠.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서울 시내 상가 건물 5채, 오피스텔 2동, 그 외 지방 건물 3채입니다. 총 자산 가치는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략 800억 원 정도 됩니다. 숫자를 들어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었어요. 아들 임원 선임 건 보류해야 해요. 김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드님 임원 선임을 보류하시겠다는? 응. 대주주님, 그건 내가 추천한 거 맞죠?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 아드님 실력도 좋으셨지만 대주주님 추천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보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양 전무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얘기할게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김 변호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럼 원래 준비 중이던 거는? 경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하지 말아요. 김 변호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건 천천히 정리하죠. 급할 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대주주님,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고마워요. 김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주주명부, 부동산 목록, 자산 내역. 25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준혁이었어요. 받지 않았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오후 2시 양전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대주주님, 양전무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호텔 커피숍으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어요. 커피숍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죠. 30분 후 양전무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 이쪽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대주주님, 양전무가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양전무 잘못이 아니니까. 그래도 그것보다 할 얘기가 있어요. 양전무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박준혁 이사 선임 건 보류해요. 양전무의 얼굴이 굳었어요. 보류요? 응. 인사 재검토 들어가요. 대주주님, 그건 내가 추천했으니까 내가 보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양전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회사 일은 대표이사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나는 경영에 관여 안 해요. 다만 이번 것만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양전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연락 안 받을 거예요. 급한 일 있으면 김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네, 대주주님.
양 전무가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어요.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또 와 있었어요. 어머니, 저 준혁이에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편 준혁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어제 리셉션. 응, 갑자기 중단됐다며? 어제 대표이사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대. 준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어요. 박 부장님,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아, 그게.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정확히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괜찮아. 동료는 더 묻지 않고 돌아갔어요. 준혁은 컴퓨터를 켰죠. 하지만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 정도 위치의 사람이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식당 일하시던 어머니가요. 점심시간, 준혁은 동료와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혹시 우리 회사 대주주가 누군지 알아요? 동료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대주주요? 잘 모르는데. 공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혁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오후 준혁은 양전무 사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박준혁 이사 선임 보류라니. 대주주님이 직접 지시하셨어. 준혁은 얼어붙었습니다. 보류요? 왜요? 모르겠어. 그냥 인사 재검토 들어가래. 준혁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임원 선임이 보류됐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소문났대요. 나도 몰라. 어머니한테 연락은 됐어요? 안 받으셔.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대주주예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봤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경희는 호텔방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주주명부, 부동산 목록, 투자네요. 25년의 기록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보지 않았죠.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회사에 출근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여전히 이상했죠. 사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박 부장 임원 선임 보류됐대. 진짜? 왜? 모르겠어. 갑자기. 준혁은 자리에 앉았어요. 일을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오전 10시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부장님, 대표이사님이 찾으십니다. 비서 목소리였어요. 준혁은 가슴이 철렁했죠. 지금요? 네, 지금 바로 오시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은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대표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대현 대표이사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앉으세요. 준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강대현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죠.
이거 보세요. 서류를 준혁 앞으로 밀었습니다. 주주명부였어요. 준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한경이 32%. 준혁의 눈이 그 이름에 멈췄어요. 자네 어머니가 우리 회사 최대 주주야. 강대현의 말에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그래.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지분을 모으셨어. 법인 명의 신탁 투자조합으로요. 아무도 몰랐지. 나도 몇 년 전에야 알았고. 준혁은 서류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죠. 자네 이사 승진 건. 강대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자네 실력도 좋았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주주님 추천이 결정적이었네.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그래. 대주주님이 자네를 임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셨어. 회사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기가 이룬 것들이, 자기 실력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며칠 전 대주주님이 임원 선임 보류를 지시하셨어. 강대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잘 수습해야 할 거야.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냥 바닥만 바라봤죠. 알겠습니다. 가보세요. 준혁은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벽에 기댔죠. 어머니가 나를 여기까지 올려놓으신 거였어. 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요. 그날 저녁 준혁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상한 사람처럼 창백했죠. 여보, 수진이 불렀습니다. 대표이사님 만났어? 응. 뭐라고 하시던데요? 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회사 최대 주주래. 내 승진도 어머니가 추천하신 거고. 수진은 입을 벌린 채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가, 응. 우리가 무시한 분이 모든 걸 쥐고 계셨어. 수진은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어떻게 여보, 어머니한테 가봐야 해. 어디 계신데요? 호텔에 계신데. 양전무한테 물어봤어. 두 사람은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 프런트에 물었어요. 한경희님 계신 방 번호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투숙객 정보는 저 아들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15층 1503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으로 올라갔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1503호 앞에 섰어요. 준혁은 초인종을 눌렀죠.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준혁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왔니?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죠.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경희는 한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도시 전경이 보였죠. 준혁과 수진은 소파 앞에 섰습니다. 경희는 창가에 섰어요. 어머니, 준혁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표이사님께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요. 경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어요. 그래서 승진이 보류된 겁니까? 준혁의 질문은 사과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경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을 봤죠. 그래서 왔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자리 흔들릴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준혁은 말을 더듬었어요. 저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오해? 네, 어머니를. 저희가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서요.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경희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런 분?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대주주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태도 바꾸려고 온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함부로 했고, 함부로? 경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리셉션 날 수진이가 뭐라고 했지? 괜히 오셔서 민폐네요. 그렇게 말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준혁아, 너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안 오시는 게 맞았어요. 그렇게 말했잖아. 어머니, 그때는 내가 식당이라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뭔데? 경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난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다. 어머니, 너희한테 아무것도 설명 안 했어. 그런데 벌써 여기 왔네. 경희는 문을 가리켰어요. 돌아가. 어머니, 잠깐만요. 준혁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과하러. 경희는 준혁을 봤어요. 사과는 나중에 해. 지금은 자리나 지킬 생각부터 하는 것 같으니까. 어머니, 나가.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25년이야.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혼자 널 키운 게.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뭐라고 했어? 준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나가. 더 이상 말하기 싫어. 경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과 수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경희를 바라봤죠. 나가라고. 두 사람은 천천히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희는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준혁은 문을 바라봤어요. 다시 노크하려다 손을 내렸죠. 여보. 수진이 준혁 팔을 잡았습니다. 어떡해요? 어머니가 정말 화나신 것 같아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문 안쪽 경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아팠죠. 아직은 아니야. 경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매일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도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소문이 계속됐습니다. 준혁의 임원 선임이 언제 결정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집 분위기도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말수가 줄었고 준혁은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손자 서준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할머니가 생각났죠. 아빠, 할머니 언제 와요? 준혁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거야. 보고 싶은데. 서준이는 풀이 죽었어요. 할머니가 일주일 넘게 안 보였거든요. 할머니 방에 가봐도 돼요? 응, 가봐. 서준이는 복도를 지나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방은 조용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지만 할머니는 없었어요. 서준이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베개를 안아봤어요. 책상 쪽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큰 봉투가 있었죠. 이게 뭐지? 서준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웠어요. 거실로 나갔죠. 아빠, 이거 뭐예요? 준혁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조합 가입 서류, 법인 설립 문서, 신탁 계약서, 10여 년에 걸친 기록들이었죠. 날짜가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회사 주식 매입 내역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조금씩 천천히 여러 해에 걸쳐 지분을 늘려간 기록이었어요.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에 편지가 한 장 있었어요.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엄마는 그림자로 남고 싶어. 돈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로부터 너를 지키고 싶다. 내 실력을 믿었지만 마지막 한 걸음만 엄마가 밀어주고 싶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서류를 내밀었죠. 수진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투자 기록도 봤습니다. 주식 매입 내역도요. 어머니가 이걸 다. 수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혁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하나하나 날짜를 따라갔죠. 2000년. 자기가 대학에 들어간 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첫 부동산 투자 조합에 가입했어요. 2003년. 자기가 군대에 간 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법인을 설립했죠. 2010년. 자기가 첫 승진을 한 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회사 주식을 처음 샀어요. 날짜 하나하나가 자기 인생과 겹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에도 어머니 이름은 없었어요. 준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죠. 어머니는 계속 내 옆에 계셨어. 하지만 자기는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수진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봐야 해. 나도 같이 갈게요. 두 사람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1500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또 왔니? 경희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무표정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경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혁과 수지는 소파에 앉지 않았어요. 서 있었죠. 어머니. 준혁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서준이가 어머니 방 서랍에서 찾았어요. 경희는 편지를 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죠. 투자 기록이랑 주식 매입 내역도 다 봤습니다. 경희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편지에 쓰신 말. 준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이란 게 뭡니까? 경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봤어요. 그게 제 승진이랑 관련된 겁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경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을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희는 소파에 앉았어요. 앉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죠. 경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원래는 내가 이 자리에 제대로 앉으면 조금씩 넘기려고 했어.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사 지분. 경희는 창밖을 봤어요.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주식도 의결권도. 갑자기 다 주면 내가 감당 못할까봐.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수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의결권까지요? 응. 경희는 수진을 봤습니다. 내가 무시한 시어머니가 사실 이 회사 실소유주였어. 그리고 그걸 다 너희 남편한테 넘기려고 했지. 수진은 말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이었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재승진도 너 실력도 좋았어. 근데 마지막 결정은 내가 했지. 경희는 준혁을 봤어요. 대표이사한테 부탁했어. 내가 준비됐으니 올려달라고.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이룬 거라고 믿길 바랐으니까. 경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돈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로부터 너를 지키고 싶었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을 때까지.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이름을 숨기고 아무 말도 안 했어. 경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뭘 주려고 했는지는 안 봤잖아. 내가 뭐라고 사는지만 봤지. 어머니, 리셉션 날 수진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괜히 오셔서 민폐네요. 그렇게 말했잖아. 어머니, 그건. 그리고 준혁아, 너는? 경희는 아들을 봤어요. 오늘은 그냥 안 오시는 게 맞았어요. 그렇게 말했지.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둘 다 똑같았어. 경희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안 봤어. 식당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면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학벌이랑 직업으로 판단했어요. 알아.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경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경희는 준혁을 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가족? 네. 가족이면 뭐든 용서되니?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해도 괜찮았던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경희는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내가 대주주라는 걸 알고 나서야 미안해했어. 그전에는? 준혁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희가 지금 미안해하는 건 나한테 한 짓 때문이 아니야. 내가 잃게 된 것 때문이지. 어머니, 리셉션 날 너희가 나한테 한 말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경희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주식 넘기려던 계획 없던 걸로 했어. 준혁은 얼어붙었습니다. 네. 내가 설 자리는 이미 내가 다 닦아놨는데 그 위에 나를 밀어냈잖아. 그래서 그 계획 취소했어. 어머니, 그럼 저는 너. 경희는 준혁을 봤어요.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전부를 잃은 거야. 준혁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진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죠.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25년이야.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혼자 널 키운 게 내가 잘 되는 것만 보고 살았어. 준혁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너희는 나를 버렸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고, 수진도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요, 어머니. 저는 사람을 능력으로 나눴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경희는 두 사람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죠. 알면 뭐해. 이미 늦었어. 어머니, 나가. 준혁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경희는 등을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준혁과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문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복도에 남았습니다. 준혁은 벽에 기댔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큰 실수한 거 맞죠? 준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거.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밀어냈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문 안쪽 경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닦지 않았죠. 이제 끝이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경희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희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어요. 서류를 검토했죠. 이 건물 매각하고 싶어요.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오래 보유한 건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가격에 나갈 겁니다. 얼마 후 건물이 팔렸어요. 경희는 그 돈으로 새 집을 찾기 시작했죠.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조용했어요. 강이 보이는 고층이었죠. 이 집으로 할게요.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이사 당일 경희는 혼자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랑 책 몇 권, 그리고 사진첩. 사진첩을 펼쳐봤습니다. 준혁 어릴 때 사진이 나왔어요. 학교 입학식 사진, 졸업 사진. 경희는 한참을 들여다봤죠. 그러다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박스에 넣었어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사짐이 들어왔어요. 가구도 새로 샀죠. 거실은 넓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경희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죠. 새 출발이야. 속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어요. 준혁 글씨였습니다. 경희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어요. 열지 않았죠. 다음 날도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수진 글씨였어요. 역시 식탁 위에 놓았죠. 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편지가 계속 왔어요. 경희는 하나도 열지 않았죠. 그냥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희는 인터폰을 확인했죠. 손자 서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경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달려왔어요. 경희를 안았죠. 어떻게 여기 왔어? 아빠가 데려다 줬어요. 그래, 들어와. 서준이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와, 여기 진짜 넓다. 서준이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거실을 뛰어다녔죠. 할머니, 여기서 살아요? 응, 좋다. 진짜 좋아요. 경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스를 따라왔어요. 서준아, 이거 마셔. 고마워요, 할머니. 서준이는 소파에 앉아 주스를 마셨습니다. 경희는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자주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놀러와. 서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학교 얘기, 친구 얘기. 서준이는 신나게 떠들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붉게 물들었어요. 할머니, 나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히 가.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기다릴게. 서준이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돌아봤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서준이 사랑해. 문이 닫혔습니다. 경희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서준이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옆에 준혁과 수진이 서 있었죠.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그들을 봤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죠.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희는 창문에서 물러났어요. 커튼을 내렸죠.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서준이 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는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조금 열었어요. 강이 보였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경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가족이 뭘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아들 하나 바라보며 모든 걸 쏟아부었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는 당연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희생하고, 당연히 이해하고, 당연히 참아야 하는 사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 경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만 나도 사람이었을 뿐이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다시 봤죠.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을 잃었는지요. 하지만 경희는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용서는 나중 일이야. 경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평생 이대로일 수도 있고요. 그건 경희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나는 나로 살 거야. 경희는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편지들이 보였습니다. 읽지 않은 편지들이요. 언젠가는 읽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버릴 수도 있고요. 경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희는 식당에 나갔어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안 보이시던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이사했어요. 아, 그래요? 어디로요? 한남동으로. 와, 거기 비싸던데. 경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손님은 더 묻지 않았어요. 경희는 주문을 받았죠. 일은 여전했습니다. 손님을 받고 음식을 내고 설거지를 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희는 일이 필요했어요. 세상과 연결되는 끈이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식당 문을 닫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죠. 저녁을 혼자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어제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에 또 갈게요. 경희는 웃으며 답장을 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와, 좋아요. 경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강 너머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스쳐갔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다를 겁니다. 경희는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숨지도 않겠죠. 이제는 나야.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고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경희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관계도 어떤 사랑도 존중 없이는 오래갈 수 없다는 걸요. 그 존중은 상대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경희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겁니다. 그리고 경희는 여전히 살아갈 거예요. 혼자서, 하지만 외롭지 않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5년 동안 그림자로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순간들, 뒤늦게 깨달은 소중함에 대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